각지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 그가 가는 곳마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의 처형 이후에도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두려운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마치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칼을 사용해 피해자를 조롱하듯 다루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번 20번 이상의 칼자국을 남겼으며 어떤 경우에는 43번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7세의 나이에 그는 11명을 살해하고 3명의 시신을 135조각으로 훼손했습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추적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웨이전 하이였습니다. 그는 최초로 구치소에서 탈옥한 사형수였으며 사형 선고를 거부한 첫 번째 범죄자이기도 했습니다. 웨이전 하이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런 끔찍한 범죄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 대한 추적을 경찰이 어떻게 끝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사건을 깊이 파헤쳐 웨이전 하이라는 괴물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밝혀봅시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웨이전 하이는 1963년 중국 산둥성 허쩌시 윈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은 산시성 시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그의 부모는 철도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겉으로는 친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웨이전 하이는 8남매 중 5째였습니다. 그들은 북시안에 거주했는데 이곳은 많은 난민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과 열악한 치안이 특징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했고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웨이전 하이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으며 그의 성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적절한 지도와 훈육의 부족으로 웨이전 하이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는 싸움과 폭력을 일삼았고 어린 시절에도 또래들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16세 때 웨이전 하이는 폭력배들과 함께 학교에 난입해 싸움을 벌이려 했지만 나이 많은 경비원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격분한 웨이전 하이는 그 경비원을 칼로 7차례 찌르며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웨이는 고의 상해죄로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다행히 사망자가 없었고 웨이전 하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죄 세계에서 그는 작은 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그를 갱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범죄자들과의 연계를 강화시켰습니다. 출소 후 웨이전 하이는 싸움에 가담하며 상대방을 43번 칼로 찌른 뒤 공범들과 함께 칭하이성 신흥으로 도망쳤습니다. 직업도 수입도 없던 웨이와 그의 공범들은 생계를 위해 도둑질과 강도질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약 4만 위안에 상당하는 다량의 동충하초를 훔쳤고 웨이는 1만 8천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는 공범들과 함께 그 돈으로 허난성 쉬창으로 이주하여 사치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식당에서 자리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 웨이의 그룹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웨이와 공범들은 2명을 공격해 1명은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힌 후 도주했습니다. 이에 쉬창 경찰은 그들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웨이전 하이와 2 공범은 스촨성 어메이 산으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에 숨어있는 동안 공범 중 1명이 웨이와 말다툼을 벌였고 웨이는 그를 절벽 아래로 밀어 즉사시켰습니다. 폭력적인 성향과 5년의 징역 경력을 가진 웨이는 시안과 다오베이 지역에서 빠르게 악명을 떨치며 범죄 조직의 새로운 보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불량배와 비행 청소년을 모아 자신만의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범죄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시안은 곧 웨이전 하이의 주요 활동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도, 갈취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갱단들과의 세력 다툼에서도 웨이는 상대 리더들을 직접적으로 도전하며 그의 악명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중들에게 진정한 악몽으로 만든 것은 이후 저지른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었습니다. 1986년 10월 20일
시안 경찰은 둥샤오자이 거리의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는 임산부가 총에 맞아 사망해 있었고 근처에는 한 여성이 27번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진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현장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벽과 바닥에는 피가 튀어 있어 전례 없는 끔찍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총기와 칼이 모두 사용된 시안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을 토대로 경찰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이는 과도한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개인적인 복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범인은 본질적으로 잔인한 성향을 지닌 인물로 피해자의 몸에 27개의 상처를 남겼으나 치명상은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의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죽기 전에 고통을 오래 느끼도록 하려는 가학적인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웨이전 하이의 범행 수법을 보여주는 특징이었지만 당시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야오 웨일이 31세는 안정된 직업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야오 웨이리의 집에서 3만 6천 위안이 도난당했지만 그녀의 수입원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야오 웨이리의 친구인 응우엔 반 호아였습니다. 경찰은 응우엔 반 호아의 시신에서 발견된 탄환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일치하며 무기가 소형 수제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범인은 현장에 쇠지뢰를 남겼으며 문이 강제로 열렸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장갑을 착용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데 매우 능숙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비교적 선명한 두 개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평가를 통해 범인이 문을 쇠지뢰로 열고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27번의 칼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야오 웨이리는 중태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야오 웨이리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많은 귀중한 골동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그녀가 청진 쉐라는 남성과 골동품 밀수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 야오 웨이리는 청진 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공격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진 쉐는 주요 용의자가 되었고 그는 상하이에서 신속히 체포되었습니다. 청진 쉐는 야오 웨이리가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골동품 밀수 활동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망쳤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야오 웨이리와 사업 관계만 있을 뿐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청진 쉐는 범행 동기와 기회를 모두 결여한 것으로 밝혀져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쇠지뢰와 수제총을 포함한 증거를 재검토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오 웨이리가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며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밝혔습니다. 범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오 웨이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1시 30분경 그녀는 집으로 올라가 문을 열려고 했으나 자물쇠가 부서지고 문이 강제로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갔을 때 그녀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는 증거를 압수하러 온 경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오 웨이리는 상황에 놀라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불법 골동품 거래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경찰에게 발각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누군가 갑자기 그녀의 입을 뒤에서 막았고 즉시 그녀의 허리에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여러 차례 찌르며 바닥에 쓰러지게 했습니다. 이때 임신 중인 친구 응우엔 반 호아가 그녀를 방문하려고 집에 왔습니다. 응우엔 반 호아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범인은 그녀의 머리에 총을 쏴 즉사시켰습니다. 특히 무서웠던 점은 범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총격범은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조사 중인 동안 유흥가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도주하는 동안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가 10월 20일 총격 사건의 탄피와 일치했으며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소형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인 장의산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몇 달 전 장의산은 담배 가게를 열며 5002안을 빌렸지만 사업에서 손해를 보며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채권자가 그의 집에 찾아와 칼로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여동생이 제때 도착해 비명을 질러 공격자가 도망쳤습니다. 장의사는 공격자가 이전에 자신의 가게에서 한 사업 파트너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공격자의 실명을 알지 못했지만 작은 헤이라는 별명을 기억했습니다. 이는 다오베이와 시안에서 악명 높은 갱단원이었습니다. 이 별명이 경찰의 유일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헤이가 웨이전 하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안 경찰은 그의 별명을 알지 못했고 그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도 웨이는 극도로 교활하고 흔적을 숨기는 데 능숙해 명확한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 10월 20일 총격 사건과 유흥가 사건은 동일한 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두 사건을 하나의 수사로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작은 헤이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안 전역의 대장간과 기계 작업장을 조사하며 사건 현장에 남겨진 쇠지뢰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광범위한 조사 끝에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대장장이가 자신이 단골 손님인 고전빙을 위해 쇠지뢰를 제작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이름은 경찰에게 익숙했습니다. 고전빙은 시안 다오베이에서 악명 높은 갱단원으로 절도와 폭행 등 여러 전과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범죄자인 고전빙은 이미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으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전빙의 사진을 구해 랴오웨이리와 10월 20일 사건의 생존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전빙에 대한 수사와 증거 수집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전빙의 아내가 자전거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던 중 골목에서 고물 수집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전빙의 아내가 헌 담요도 사나요? 라고 묻자 수집상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전빙의 아내가 담요를 가지러 간 사이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고전빙의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서 훔쳐 자신의 몸에 숨겼습니다. 사실 그는 잠입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전빙의 집에서 가져온 담요에서 여러 개의 총알 구멍을 발견했고 이는 해당 담요가 사격 연습에 사용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은 고전빙의 사진을 가져가 랴오웨이리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랴오웨이리는 고전빙이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관으로 가장해 범죄를 저지른 남자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6년 11월 3일 며칠간의 감시 끝에 경찰은 고전빙을 발견하고 신속히 체포했습니다. 10월 20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4일 만에 주요 용의자인 고전빙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고전빙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샤오헤이, 샤오바이, 샤오항이라는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고전빙에게 자백을 설득하는 한편 샤오헤이를 추적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다오베이 지역에서 비밀리에 수사 중이던 시안 경찰은 길가에서 쉬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외지인이라며 샤오헤이를 찾고 있다고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노인은 샤오헤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의 본명이 웨이전 하이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웨이전 하이라는 이름을 듣자 많은 경찰관들이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확인 결과 웨이전 하이는 폭행으로 수배된 도망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드물었습니다.
경찰은 수배 전단을 인쇄해 기차를 통해 전국 경찰서로 보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정보는 종종 지연되었고 모든 지역이 이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웨이 전 하이의 수배 전단은 허난성 시창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인해 1년 전에 발부된 것이었습니다. 웨이 전 하이는 여러 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도주 중이었으며 빨리 잡히지 않으면 시안에서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측대로 더욱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며 시안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986년 12월 20일 시안 북쪽 외곽의 캉더 마을에서 한 주민이 우물을 청소하던 중 이상한 짠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인간의 신체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안 경찰은 호기심에 모인 사람들로 북적이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총 135조각으로 나뉜 여러 신체 부위를 발견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법의학 검사를 통해 희생자가 한 남성과 두 여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결과는 사망 시점을 약 2달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신 조각에서 경찰은 희생자들이 육체 노동자가 아니었으며 두 여성의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달 전은 10월 20일 살인사건의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같은 범죄자 그룹과 관련이 있으며 이 끔찍한 범죄 또한 웨이 전 하이와 그의 공범 거전빙이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7월 20일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가운데 불과 2달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한 잔혹한 범죄는 시안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웨이 전 하이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활한 성격 때문에 웨이 전 하이는 고정된 거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장 신뢰받는 부하들조차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추적 노력은 허사가 되었고 그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웨이 전 하이는 자신이 시안에 큰 공포를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관심을 피하기 위해 윈난으로 도피했습니다. 거전빙이 체포되었음에도 그는 웨이 전 하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웨이 전 하이는 눈에 띄는 수염을 깎아 검문소와 기차역 검문을 피했습니다. 그는 몰래 훔친 돈을 들고 시안에서 윈난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착 후 몇몇 지역 마약상들이 그를 환대했습니다. 몇 달 후 웨이 전 하이는 상황이 진정되었고 시안 경찰이 자신을 잡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시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윈난에서 구축한 연계를 통해 마약 밀매로 돈을 벌 계획이었습니다. 시안으로 돌아온 웨이 전 하이는 즉시 부하들을 모았지만 그는 자신이 수배 중임을 알았기에 매우 신중히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주 자취를 감추었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6개월간의 추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는 경찰이 적의 조직 내부로 잠입하는 전략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웨이 전 하이를 추적하고 감시할 요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신참 경찰관 샤젠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고 의심 많은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상관들은 샤젠에게 3가지 규칙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절대 경찰서를 방문하지 말 것. 둘째, 지인을 피하고 자신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가족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 임무를 알리지 말 것. 샤젠은 상대가 무자비한 살인자라는 점에서 항상 신중해야 했습니다. 샤젠은 어떻게 적의 조직에 잠입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여러 파일을 검토한 끝에 웨이 전 하이의 오래된 학급 동창인 러우츠가 현재 구금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웨이 전 하이는 처음 수감되었을 때 이 사람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웨이 전 하이를 찾기 위해 수사팀은 신속히 러우츠를 설득해 그에게 협조할 경우 조기 석방을 제안하며 샤젠의 잠입 작전을 돕고 궁극적으로 웨이 전 하이를 유인해 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샤젠은 상업부 관리로 위장해 러우츠의 안내를 받아 웨이 전 하이에게 서서히 접근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거래는 번창하는 산업이었지만 상업부에서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샤젠은 정부 관리로 가장해 웨이 전 하이의 부하 중 한 명이 압수당한 혼다 오토바이를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샤젠은 여러 담배 가게의 사업 면허를 발급하며 빠르게 웨이 전 하이 그룹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점차 내부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웨이 전 하이를 만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웨이 전 하이는 항상 신입을 의심하며 종종 부하들을 보내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샤제는 매일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그들과 어울리며 웨이 전 하이의 그룹에 점점 스며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웨이 전 하이의 부하들은 샤젠을 여러 차례 시험했지만 샤제는 모든 상황을 능숙하게 극복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웨이 전 하이를 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것 자체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샤제는 자신의 지혜와 전략을 통해 웨이 전 하이를 체포할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웨이 전 하이 체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섹션에서 계속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이 사건의 이부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악명 높은 범죄자에 대한 의견을 아래 댓글 섹션에 남겨 토론해 보세요. 친구에게서 애인을 빼앗다. 복수와 분노의 충격적인 이야기. 의대생으로서 뛰어난 미모와 재능, 강인한 의지로 평가받던 한 여성이 야간 근무 중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4개월 후 피해자의 유골이 외딴 계곡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때 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의 연인 관계에 끼어든 상간녀로 지목되며 친구에게 우울증을 야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여성 모두가 사랑했던 남성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새 영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이워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5월 26일 저녁, 한 의대생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26세의 베트남계 미국인 미셸 호앙티 레메셔 헝딜러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세뮤얼 메리트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미셸 레는 지적이고 아름다우며 강인한 삶의 의지를 가진 인물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넘어 어머니의 미완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미셸 레의 어머니는 과거 의료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녀가 13살이었을 때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월 26일 저녁, 미셸은 헤이워드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7시경 그녀는 휴식 시간에 병원 밖 주차장으로 물건을 가지러 나갔지만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근무 전 미셸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친구를 만날 계획과 주말 여행 계획에 대해 들떠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미셸 레의 실종은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근무로 돌아오지 않고 주차장에 있던 차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셸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낙관적이고 밝은 태도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미셸은 고모와 함께 살며 독립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미셸은 세뮤얼 메리트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셸에게 단순한 가족을 넘어 의학의 길을 걷도록 동기를 부여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경찰은 병원에서 약 800m 떨어진 주차장에서 그녀의 은색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차량 내부에는 여러 개의 수상한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미셸은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셸의 가족은 즉시 전단지를 배포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친구 약 20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의 CCTV 영상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무런 유의미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셸이 안전하게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는데요. 이후 몇 주간 경찰은 실종된 여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듯 보였지만 한 경찰관이 포기하지 않고 모든 증언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수사관은 미셸이 근무 중 외출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속아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미셸이 실종된 주차장의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한 수상한 여성이 미셸의 차 주변에서 실종 전후로 나타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미셸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필리핀계 지젤 디와스 에스테반제서 드와스 에스테반 27세로 확인되었는데요. 경찰이 에스테반을 조사하던 중 그녀의 신발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곧바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발에 묻은 혈흔이 미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테반의 DNA가 미셸 차량의 핸들에서도 발견되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에스테반을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통신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미셸과 에스테반의 휴대전화 신호가 병원에서 알라메다 지역까지 동일한 경로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 에스테반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미셸 레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샌프란시스코의 한 방송국에 전화했는데요. 에스테반은 미셸 레가 자신과 스콧 마라시간이라는 남성과의 관계를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소환된 에스테반은 처음에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경찰의 모든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에스테반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미셸 레를 살해했음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에스테반은 시신을 유기한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희미하게 프리몬트 근처라고만 말했습니다. 9월 7일 미셸 레의 실종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에스테반을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의 신문에서도 에스테반은 미셸 레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드러내며 그녀가 자신의 관계를 파괴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에스테반에게 얻은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프리몬트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며칠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경찰 외에도 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미셸 레의 유해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에 참여했는데요. 9월 17일 에스콘디도에 거주하는 캐리 맥고니글은 그녀의 구조견 엠버와 함께 수색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구조견 엠버는 수색팀에서 떨어져 프리몬트 근처의 스놀 캐니언 언덕 아래 몇백 미터를 달려갔는데요. 개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고 생각한 맥고니글은 따라가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신을 발견한 맥고니글은 과거 자신의 딸이 실종된 지 1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아픈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그녀는 딸을 그리워하며 구조견에게 자신의 딸 이름인 엠버 두보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미셸 레의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한 캐리 맥고니글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딸이 미셸 레를 찾는 길을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9월 19일 버비악 검사실은 스놀 캐니언의 외딴 지역에서 발견된 유해가 미셸 레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미셸 레의 동생 마이클 레와 사촌 크리스틴 디는 기자회견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크리스틴 디는 미셸 레가 에스테반과 스콧 마라시간의 관계에 끼어든 상간녀가 아니라고 단호히 부인했는데요. 피해자의 가족은 스콧 마라시간과 미셸 레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으며 어떠한 연애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 특별한 관계 뒤에는 여전히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까요? 에스테반과 미셸 레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으며 둘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깊고 끈끈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 친구, 사랑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이야기를 서로 공유했는데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우정은 스콧 마라시간이라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테반과 스콧은 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연애 기간 동안 딸도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에스테반이 절친인 미셸레를 스콧에게 소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그때부터 에스테반과 스콧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테반은 스콧이 자신의 절친 미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깨닫고 불안감과 의심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생전에 미셸레는 스콧과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며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를 빼앗을 사람이 아니며 특히 에스테반처럼 친한 친구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스콧 역시 미셸레와 연애를 한 적이 없으며 두 사람은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콧은 자신과 에스테반이 헤어진 이유는 더 이상 서로의 삶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에스테반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셸레가 자신을 배신하고 행복을 망쳤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에스테반은 자신이 임신 중일 때조차 스콧이 미셸에게 마음이 끌려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끊임없는 질투와 배신감은 에스테반을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넣었는데요. 하지만 미셸이 살해되고 범인이 에스테반으로 밝혀진 이후 스콧 마라시가는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콧은 2003년 봄 에스테반의 소개로 미셸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성에 매료되었다고 인정했는데요. 두 사람은 한 달간 비밀스럽게 연애했지만 곧 관계를 끝내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콧은 미셸과 연애하던 시기나 그 이후에도 섹스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셸과 헤어진 후에도 스콧은 에스테반에게 여전히 헌신적인 남자친구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테반은 두 사람이 자신 몰래 관계를 지속했다고 믿었고 이는 2005년부터 에스테반과 스콧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에스테반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와 실망감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에스테반의 출산 후 스콧은 그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변덕스러운 행동을 인지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권을 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에스테반이 딸의 양육권을 가지고 그녀와 함께 샌디에이고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2010년 스콧은 양육권을 얻는 데 성공했고 딸을 데리고 베이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테반을 거의 미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딸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에스테반은 2010년 11월 딸과 가까워지고 돌보기 위해 베이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는데요. 친구가 별로 없던 에스테반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에스테반의 심리 상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종종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다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미셸레와 스콧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에스테반은 여전히 이 사건에 집착했습니다. 2010년 11월 에스테반은 갑자기 자신이 절친에게 배신당해 남자친구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녀는 미셸레가 지난 6년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에스테반은 친구의 배신과 연인의 불륜에 대한 분노를 떨쳐내지 못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질투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를 계획했고 미셸레를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셸레가 살해되기 3일 전 스콧은 에스테반이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스콧은 신청서에서 에스테반의 행동이 이상하며 자신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에스테반은 스콧의 집에 무단 침입해 딸을 만나려 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스콧의 어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묻자 에스테반은 웃으며 단지 그녀의 아들을 놀리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미셸레가 실종된 후 에스테반은 여전히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2번이나 학교에 나타나 딸을 데려가려 했고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테반의 이러한 행동은 스콧에게 그녀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공포감을 주었는데요.
그는 그녀의 행동이 점점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테반은 스콧의 주장을 부인하며 그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는 특히 2010년 양육권 분쟁을 거치며 수많은 갈등과 긴장을 겪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08년 9월 스콧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멍과 출혈이 있는 상태였지만 서로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테반은 법원 기록에서 나는 스콧 마라시간 같은 남성을 대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썼는데요. 그녀는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며 자신이 14살에 집을 떠나 고등학교 졸업 후 샌디에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테반은 자신의 가족 여성들이 모두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며 자주 책임을 회피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육권 분쟁 중 제출된 심리평가에서는 에스테반이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절친을 살해한 범인인 에스테반은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들을 폭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셸 레가 살해된 지 거의 1년 후인 2012년 12월 10일, 에스테반은 공식적으로 법정에 출두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법의 관용을 받을 수 있는 회한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테반의 차가운 태도와 무감각한 행동은 여론을 경악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피고의 전 남자친구인 스콧 마라시간은 검찰 편에 서서 법정에서 그녀에 반대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스콧은 에스테반이 절친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셸과 스콧이 헤어진 후에도 에스테반은 두 사람이 여전히 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에스테반은 스콧이 미셸을 떠나지 않으면 두 모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칼을 들기도 했는데요. 에스테반은 스콧과 미셸이 이미 몇 년 전에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셸을 찾아가 그녀를 추궁하려는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테반은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미셸 레가 스콧과 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2005년에 그의 아이를 임신의 낙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테반의 변호사는 이것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가 실제로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2월 10일에 작성된 스콧의 메시지에 따르면 에스테반은 절친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여러 메시지에서 에스테반은 친구를 매춘부, 뻔뻔한 남자친구를 훔친 여자라며 모욕적인 언급을 했고 이는 미셸 레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월 10일 스콧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에스테반은 미셸 레를 혐오스럽다고 부르며 그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적대적이고 독설적인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으며 2월 17일에는 그녀가 두 사람 모두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익을 위해 그 여자와 관계를 끊어라. 그것만이 당신이 나아지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당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2월 28일, 에스테반은 전 남자친구와 친구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쓴맛을 드러낸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미셸 레를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돌봤는데 당신들은 나를 3번이나 속였어. 당신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 그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2일, 에스테반의 악의적인 발언은 극에 달했는데요. 미셸은 가족을 파괴하고 매춘부가 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팠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썼습니다. 결국 미셸 레가 실종된 지 이틀 후인 5월 29일, 에스테반은 미셸의 행방에 대해 의도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에스테반은 친구의 집 주소를 컴퓨터로 검색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는데요. 검찰은 에스테반이 세뮤얼 메리트 대학교에서 직원의 신분증과 수업 목록을 훔쳐 미셸 레의 일정을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 미셸레의 일정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에스테반의 변호사인 안드레아 아우어는 에스테반이 친구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셸레가 에스테반을 도발했기 때문에 그녀가 순간적인 분노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에스테반이 몇 달 전부터 살인을 계획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에스테반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는 음성 녹음을 공개했는데요. 재판은 3주 동안 이어졌으며 에스테반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판결이 피해자 가족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중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표정으로 후회나 반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에스테반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질투심은 에스테반을 살인자로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망쳤는데요. 사건이 종결되고 범인이 처벌받으면서 미셸의 가족은 서서히 상실의 고통을 극복해 나갔습니다.